발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을 보였고요. 이에 따른 훈풍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관련주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현재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모텍이 8% 강세, 인터플렉스, BH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의 크기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MLCC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도 오늘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현재 삼성전기가 2%대 상승이고요. 현재 삼화콘덴서도 견조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모텍이 특히 눈에 띄고 있죠. 갤럭시 S10의 초반 흥행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북 관련주가 2시간이 지난 현재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받으면서 현재 오르비텍이나 우리기술, 대ITI도 4%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난티의 훈풍을 대북 관련주들이 그대로 좀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 이사인 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 2,000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 시현합니다. 현재 5%대 강세로 현재 19,6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통신 장비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정부의 5G 요금제 출시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와 함께 5G 상용화 일정이 기존 3월에서 지연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밀리지 않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2% 그리고 포에버도 현재 0.61%의 강보합권의 움직임 포착됩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4%대 강세로 양봉의 크기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음료 매출 성장세와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호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사실 이미 나온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반면 신세계 그룹주는 차익 실현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세계 INC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비디비치 브랜드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신세계 지주도 현재 3%대 조정을 받으면서 선별적인 장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나왔던 세계적인 경제 지표들의 악화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을 굉장히 근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들 보셨을 텐데요. 오장에 힘을 내서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의 훈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 시장의 강한 상승세가 눈길이 가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게 될지요. 물론 이제 거시 지표라든지 주변 환경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 그나마 가장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역시 반도체 주식들인데요. 삼성전자가 또 오랜만에 신제품을 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 쪽을 두루 좀 살펴보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도체 쪽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말 그 회계장표를 보니까 재고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에 기인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가격은? 네, 가격 자체는 지금 뭐 서버 디램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분기 단위로 계약하고 6개월 단위로 하다가 이제 수요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다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 가격이 3월에도 또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트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짧게 한번 보시면 서버 디램이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었고요. 2016년 3분기부터 130%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이든 뭐 이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 130% 상승을 했는데 지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진행되면서 네. 3월 달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32GB 기준으로 한 170불에서 180불 사이까지 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35% 조정 받는 거고요. 3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 44% 하락하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초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이면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가격이 빠져도 서버 투자가 지금은 없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탄력적인 산업인데 예. 이 서버에 있어서만은 가격 비탄력적인 즉 예. 실제로 인프라 투자할 때만 가격이 무관하게 수요가 있는 거고 인프라 투자가 좀 정체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가격이 빠져도 예. 사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디램 산업은 가격이 급락하면 그 어떻게 보면 디스트리뷰터들이라도 저가에 좀 물량을 확보를 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재판매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액션에 취하지 않고 그 최종 수요자들이 그냥 그 증설을 하면 사는 거고 증설 계획이 없으면 안 사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프라 예. 성격이 강한데 어쨌든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신규 서버 CPU가 예. 일단 공개가 돼서 시장에 출시되면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가격이 떨어졌어도 미리 저점에 모집하는 그런 과거의 패턴하고 좀 변한 거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16년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고점까지 130% 올랐다가 예.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예상컨대 한 44% 하락을 한다. 그러면 130% 오른 거에 한 반 토막 정도 난다는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3월 이후에가 예.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텔의 예.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게 3분기 아닙니까? 뭐 이따 2분기에 공개되고 3분기에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네. 센터 투자가 왜냐하면 인텔 CPU 나오고 나서 바로 투자는 안 할 거고요. 네. 일단 CPU 성능이랑 최적화를 예. 해보고 예. 아마 3분기부터 새로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지을 계획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 한 2분기 정도 타임 갭이 날 수 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근데 어차피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고 예. 뭐 3분기에 이제 투자를 단행할 것 같으면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이 그때부터 구매가 예. 들어갈 겁니다. 즉 2분기에 투자가 없더라도 미리 선구매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인텔이 제일 중요한 건 2분기에 이번에는 좀 제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인텔의 그 캐스케이드 CPU가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2018년 3분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예. 이게 거의 뭐 1년 가까이 늦어 9분기 그러니까
어쨌든 9개월 가까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번 안 지킨 약속은 또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분기에 나온다면 아마 새롭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하려는 데이터 센터를 겨냥해서 2분기 후반에는 미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쌀 때 구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서버 디램 쪽의 수요라는 게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수요가 폭발했던 거죠. 2016년 말부터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구글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또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이런 데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서버 디램의 수요가 폭발한 건데 작년인가요? 노근창 센터장께서 출연하셔서 이들 메이저 플랫폼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의 신설, 신증설의 숫자, 그러니까 도시의 숫자는 계획상으로만 놓고 보면 2018보다 2019가 는다. 이 말씀을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숫자가 주는 거는 그 신증설 계획을 캔슬을 하는 겁니까? 지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물량을 줄이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게 인프라 성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블랙아웃 사태가 저희가 알기로는 구글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났고요.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틀렉 때문에 못 견딘 거죠. 그래서 그거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과거의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될 거고요. 그거에 기반이 되는 거는 당연히 새로운 CPU가 있어야 되고요. CPU가 나오면 그게 맞게 SSD 속도도 더 높일 거고 더 나아가서 D램 모듈 자체도 지금은 주로 32GB 모듈 아까 제가 보여준 가격처럼 그게 주로 이제 모듈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제 새로운 CPU는 또 64GB에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 인텔의 서버 CPU보다 한 20% 이상 성능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약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그 CPU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안 하겠죠. 지금이 그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아마존에서 서울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2018년도, 2017년도에는 32기가 또 인텔의 예전 CPU로 썼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뭐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사양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타임렉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게 한 올해 3분기 정도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서버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쪽의 가격 하락이 그 정도면 멈춘다는 전제 하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2016년 3월부터 3분기부터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아직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는 그럼 그 디램 가격이 한 50% 조정받으면 물론 삼성전자에 뭐 디램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거기서 많이 벌었으니까 수익성이 그만큼 저하된다. 그러면 주가도 원상 복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디램 산업의 파이가 올해 물론 뭐 역신장은 하겠죠. 올해는 뭐 한 5에서 10% 사이 역신장을 하겠지만 그럼 물량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금액 기준으로. 근데 그렇지만 2016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여전히 시장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벨업된 그 마켓에 맞는 또 삼성의 또 마켓 시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주가가 최근에 조정은 받았지만 또 빨리 반등한 배경이 그 지배력이 어디 안 간다는 거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또 AI랑 5G 투자가 같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해서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단기적으로 구현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빨리 회복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주가는 회복했고 실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국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이 9분기 그러니까 이 3분 그러니까 세 개 분기 동안에 있을 디램 가격 조정 사이클을 미리 겨냥해서 작년에는 고실적에도 주가가 빠진 거고요. 지금은 조금 반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7%간 줄어든다, 역신장한다, 뭐 이런 말씀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나. 사실 반도체는 물량 기준으로 준 적은 없죠. 한 해도 무조건 늘게 돼 있는 거죠.
빗 그로스가 는다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출하량 기준으로 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빗으로 환산한 출하량이 증가하는데 예. 올해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디램은 최소한 뭐 15% 정도 빗그로스는 있을 거고 예. 그 말은 상반기 마이너스 빗그로스니까 하반기는 최소한 20% 가까운 빗그로스가 있어야지 예. 15% 정도는 보수적으로 가능하고 낸드도 예. 뭐 최소한 가격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예. 뭐 한 45% 정도 빗그로스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는 감소한 적은 없고요. 가격이 그것보다 더 빠지면 금액으로는 감소하는 거죠. 낸드가 더 많이 빠졌습니까? 낸드는 원래 태생적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낸드가 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네. 하락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이 산업의 성격이고 그걸 가장 잘 반영하는 게 현재는 낸드라고 볼 수 있죠. 예. 가격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 현물 가격이라고 하면 고정 가격이라고 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시고 제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32GB 서버 네. 디램 자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수요자에 맞춥니까? 아니면 공급자에 맞춥니까? 그냥 어느 균형점을 찾아야 될 텐데 왜 네.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어차피 디램 만드는 회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가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급하게 빠질 수가 있냐? 예.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가점화됐기 때문에 독점하는 것보다 인텔 같은 경우는 CPU 가격이 안 빠져요. 예. 혼자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MD는 있지만 서버에서는 마켓시어가 없다고 예.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디램은 세 개니까 가점이니까 빠지긴 빠지는데요. 예. 반대로 이제 구매하는 애들이 꾸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PC다. 이거는 뭐 구매하는 패턴이 꾸준합니다. 계절성이 있어봤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4대 6, 뭐 5.5대, 55대 뭐 예를 들어서 뭐 45 그 정도라면 이 서버 쪽은 예. 빵 또는 100입니다. 예. 100일 때는 가격이 올라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예. 수요가 제로 즉 한번 구축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성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아하. 그게 맞는 좀 유연한 즉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적이 너무 좋을 때는 흥분하지 그러네요. 않아야 되는 그런 산업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많이 분산됐을 때 하고 예. 그래도 지금은 좀 수요처도 굵직굵직한 과점 체제로 돼 있는 거니까 예. 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재개 시점은 거의 같은 시점에 된다. 왜냐하면 서로 맞습니다. 서로 이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마존 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또 텐센트 이런 걸 다 개별 회사로 보지만 예. 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하지만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들만의 강박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투자할 네. 수밖에 없는 그 구조 판이 짜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지 새로운 가입자를 유인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나 엄청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을 장악해야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확실한 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인프라적인 즉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보면 R&D고요. 서비스 업종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인프라 성격의 캐펙스이기 때문에 캐펙스를 작게 하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CPU가 나왔다면 좀 더 용량이 큰 디램 모듈을 네. 장착을 하는 거고 예. CPU도 보면 가격 차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CPU를 먼저 장착하려는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인텔 CPU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을 사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제 더 서비스 그렇군요. 품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즉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블랙아웃이 낮다. 예. 근데 텐센트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는 블랙아웃이 없다. 뭐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좀 더 그렇겠네요. 경쟁사보다는 많은 투자를 하는 예. 성격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조 원씩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이 블랙아웃이 됐다.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가 그런 보고를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경쟁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알리바바일 텐데 네. 알리바바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네. 되면 알리바바는 여전히 잘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든 간에 이게 무슨 투자에 문제가 생겼다면 투자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서버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장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보다가도 그런 어떤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얘기 또 삼성전자입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이 메모리 가격의 어떤 하락에
타격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받는 데가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예. 그것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특히 삼성전자는 또 이번에 갤럭시 S10이 생각보다 예. 또 시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갤럭시 S10 플러스라는 모델은 우리 모바일 디램 중에서 최고 사양인 12GB를 장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캡티브 시장이 1분기에 좀 생긴 거고요. 예. 하이닉스는 주로 이제 애플하고 중국에 공급하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더 큰 거고 네. 거기다가 삼성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서버 디램의 주요 고객들이 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고 예. 반면에 마이크론은 또 엔터프라이즈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서버 디램 재고가 좀 줄어든 회사가 오히려 마이크론이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 하이엔드 제품이 많고 예. 클라우드 사업자 거래선 비중이 높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문이 없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 일반 기업체들도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고. 좀 많이 공급을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예.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은 낮은 사양이니까. 기술 경쟁력이 약해서 일반 기업 비중이 높은 그렇군요. 거고 삼성 하이닉스는 클라우드 비중이 높은데 지금은 수요가 없는 게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하락폭이 좀 더 좀 가파른 상황입니다. 자, 살짝 삼성전자의 신제품 얘기가 나왔어요. S10. 예. 지금 매장에 깔렸더군요. 예.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쭉 뉴스 플로우를 보면 예. 기존의 삼성전자 이 갤럭시 시리즈 중에 상당히 좋은 예. 이게 빅히트의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 사기에는 좀 가격이 비싸서 예. 그리고 중국 사기는 좀 찝찝해서 삼성폰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번 삼성 S10은 애플의 아이폰이 일단 안 팔리는 때 나왔기 때문에 좀 뭐 전체적으로는 좀 마케팅하기에는 텔코들이 좀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두 번째는 S10이 좀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사실 S8부터 이제 삼성이 갤럭시 S8부터 이제 지문 인식을 이제 후면에 갔습니다. 어차피 베젤을 얇게 하기 위해서 예. 홈 버튼을 없앴기 때문에 지문을 이제 전면에 있다가 후면에 예. 갔는데 사실 손가락 크기에 따라서 이 지문을 뒤에서 인식하는 거에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잘 안 달 수도 있죠. 예, 그 인식률도 사실 전면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작년에 S9을 안 샀던 사람들 가장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면 지문 인식이 S10부터는 앞에 올 건데 아하. 1년 참자. 예. 그런 대기 수요들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에 또 트리플 카메라가 또 장착이 됐고 예. 더불어서 이제 이 베젤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요. 예. 이제는 홀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베젤이 뭡니까? 설명해. 이게 이 테두리가 베젤이라고 보시면 아, 예. 되는데요. 이 베젤에 이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베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풀스크린이 되겠죠. 풀스크린이 되면 카메라를 넣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홀을 파가지고 아하. 이제 카메라 넣기 때문에 좀 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시원하게 좀 예. 이렇게 좀 변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차별화 포인트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문 인식이 앞에 간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량에 있어서 또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예. S10 플러스 S10 예. 이 두 제품은 좀 프리미엄 제품이고 예. 그다음에 연가인 제품인 S10e라는 제품이 있는데 뭐 그 제품은 또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성숙기고 역신장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예. 가격의 선택폭을 높여준 것도 전체적인 출하량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배경이 아닐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팔리면은 히트 친다 그럽니까? 한 4천만 대? 사실은 S 시리즈가 과거에는 정말 한 3,500만 대 정도 팔리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S9은 예. 3천만 대 이하로 팔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3,500만 대만 팔려도 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요. 4천만 대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은 역신장의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3,500만 대만 넘어도 저희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00만 대 이상 혹 4천만 대 가까이 팔리거나 넘어가면은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10조 안 되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4천만 대 이상 팔리면 10조 이상 이익이 나와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예. 역신장 이익이 계속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네. 올해는 정말 4천만 대 이상 팔리면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겠네요. 주고 두 번째는 메모리 수요 지금 안 좋은데 예. 12GB를 장착한 S10 플러스가 특히 많이 팔린다면 다른 경쟁사보다는 메모리 실적이 삼성이 좀 더 그렇겠네요. 견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캡티브 마켓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갤럭시 S10 관련주들을 여러분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뭐 제품 하나를 히트친다고 해서 재무제가 확 변하지는 않죠. 워낙에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한 데다 큰 회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3천만 대 수준이 아니라 4천만 대가 팔리면 거기다 핵심 부품 장비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고생들을 많이 힘든 했죠. 시간을 보냈죠. 예, 그래서 뭐 올해라도 좀 또 예. 이익을 내서 또 예. 향후에 올 힘든 시기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워낙 힘들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특히 납품하시는 분들 예. 전방 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영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저 전방 산업에서는 뭐 이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하여튼 히트 상품들이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가 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갖는 의문은 S10이 이렇게 히트를 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화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폴더블 폰. 예. 이게 곧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상반기 내에 공개가 네. 일단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S10 사면은 예. S10을 샀다. 그런데 폴더블 삼성전자 갤럭시 나와서 마음에 들어도 그때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아까워서. 예. 일단은 뭐 네. 폴더블에 대해서 삼성이 참 큰 혁신을 하긴 했지만 예. 개선점도 좀 있고 예. 여전히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퍼스트 무버가 돼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이 제품이라는 거는 완성도가 높아질 때 사는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예. 뭐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한 2년 뒤에는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그때 구매하려는 좀 움직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S10도 그렇지만 S10하고 달리 그 갤럭시 폴드는 이 생산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허. 그래서 많이 만들어봤자 월 1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뭐 본인이 뭐 좀 마루타가 되긴 싫다. 그래서 S10을 사고 다른 동료가 산 폴더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또 성숙기의 산업이기 때문에 꼭 당장 사기보다는 좀 완성도가 높아지는 타이밍을 고르는 그런 좀 현명한 소비자들도 많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저렇게 갤럭시 폴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준비한 뭐 차트가 있으니까 좀 예. 몇 개 말씀드리면 예. 먼저 그 한번 좀 가장 보여주세요. 큰 차별화 포인트는 예. 이제 인폴딩을 했습니다. 예. 이 인폴딩이라는 게 일단 힌지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저기 예. 인폴딩 보시면 예. 우리가 아웃폴딩하고 인폴딩의 차이는 인폴딩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안으로 접는 거예요? 안으로 접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각도랑 곡률이랑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든 저렇게 접든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힌지가 훨씬 복잡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그 힌지가 30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30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메탈 힌지를 만들 때는 뭐 결삭을 해서도 하고 하지만 저 힌지는 보통 이제 금속 그 한마디로 색가루를 녹여가지고 네. 하는 그 메탈 이제 인젝션 몰딩이라고 상당히 복잡한 공법으로 만든 부품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힌지라는 게 원래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접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에 30개 부품이 들어갔는데 저 금속에 들어가는 공법들이 MIM이라고 해서 메탈 색가루를 새 분말을 녹여가지고 하는 예. 그 부품이 저 힌지에 한 아하. 60% 정도가 그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샘물을 녹이는 그런 프레스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는 좀 크게 만드는 다이 캐칭도 있고 해서 예, 다이캐스팅. 저 힌지는 정말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폴딩 하는 게 어렵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준비한 차트 좀 보여주시면 예. 그 인폴딩하고 아웃폴딩을 보면 예. 사실 아웃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으로 접기 때문에 예. 그게 외부에 떨어뜨렸을 때 바로 파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웃폴딩이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좀 얇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근데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예. 약간 떠 있어요. 왜냐하면 힌지만큼은 떨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접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인폴딩 자체가 힌지 메커니즘도 그렇지만 네. 전체 하드웨어 구현상에 어려워요? 있어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움이 저런 뭐 우리 지금 저게 지금 보고 있는 아웃폴딩이죠. 아웃폴딩이 이제 저 하웨이 거죠. 하웨이의 메이트 X 제품이고요. 예. 저쪽은 한쪽으로만 접으면 돼요. 예. 근데 인폴딩은 사실은 이쪽으로도 접고 저쪽으로도 예. 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힌지 구현이 어렵고 예. 두 번째는 예. 우리 또 갤럭시 인폴딩은 또 밖에 화면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화면과 밖에 있는 화면이 서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삼성이 하드웨어적으로만 해서는 또 판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사실은 이번에는 또 애플리케이션 단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 동시에 3개 화면이 띄워가지고 예.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구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차별화를 했지만 또 생태계에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웃폴딩을 주로 만든 중국 제품보다는 뭐 훨씬 좀 더 경쟁력을 높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힌지 자체도 일단은 20만 번 정도는 일단 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20만 번이면 하루 평균 몇 번 접어서 몇 년을 쓸 한 수 있는 2년 쓰는다고 보면 하루에 한 300번 정도 접는다고 아유, 보시면. 그러면 2년 훨씬 더 쓰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매일 뭐 그것만 접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웃폴딩 힌지는 뭐 하웨이 네. 제품도 그렇지만 한 이제 10만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 테이블을 보시면 단순하게 보면 유리한 거는 아웃폴딩으로 보입니다.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예. 가격도 디스플레이가 하나 안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 싸겠죠. 것만큼 배터리 소모도 적을 거고 예. 다만 이제 경적 구조가 이제 뭐 쉽긴 하지만 내구성은 좀 약하고요. 두 번째는 저 뒷페이지 좀 더 보시면 내부 충격에는 당연히 밖에 디스플레이가 그렇겠죠. 있으니까 약하겠죠. 바로 깨질 거고 예.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인폴딩이 훨씬 더 아하. 좋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인데 펼치면 태블릿처럼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마술 같죠. 그러니까 매직 같으면 사실은 예. 소비자 입장에서 저 신기하네 하면서 구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번 접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더 큰 사이즈를 유연하게 접으려면 2번 접는 기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폴딩을 안 하면 그렇겠네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술의 확장성 면에서는 인폴딩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인폴딩이 구현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폴더블의 가장 큰 거는 카멜레온적인 디스플레이의 신축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겠죠. 그걸 구현하는 출발점이 인폴딩이지. 아웃폴딩은 삼성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한 모델 정도는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색이 좀 다양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대가 너무 높아버리면 또 구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아웃폴딩 제품을 좀 구현해서 일부는 좀 예. 약간 좀 연가형 폴드폰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단기적인 거고 예. 큰 그림에서는 인폴딩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기술의 방향상으로는 맞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폴딩은 이렇게 접는 거죠. 예,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접히는 접는데 거죠. 앞에도 어쨌든 화면이 또 있고 예. 그러니까 화면이 3개 있는 거예요. 화면이 3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버리니까 화면이 2개짜리라는 예, 거죠. 한쪽을만 접어보니까 힌지 메커니즘이 훨씬 간단하고요. 그러기도 이거는 하고 디스플레이가 3개가 들어가고 이건 2개가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만들기가 쉽죠. 아웃폴딩이.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인폴딩 하면은 예. 예전에 왜 이 폴더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앞뒤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인폴딩 하더라도 앞에 전면은 예. 그냥 지금 이 예. 스마트폰 같이 돼 있고 예. 이걸 열면은 예. 전면이 다시 또 스마트폰처럼 돼 있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인폴딩이 어렵지만 또 지금 또 개선될 부분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좀 더 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두꺼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폴딩 앞에 화면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예. 그 화면을 좀 키워야 되고 지금처럼 베젤 없이 좀 키워야 되고. 그 베젤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리고 힌지도 뭐 지금도 되게 괜찮지만 좀 더 내구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기술 혁신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기술의 혁신이 이게 지금은 비싸고 예. 왜냐하면 애플 처음에 나올 때도 그거 굉장히 비싼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기술 혁신이 있으면서 슬슬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예. 또 이게 범용화되면은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될 테니까 예. 가격이 더 싸질 것 같으면 그러면 노트북과 이 스마트폰 사이에 지금도 많이 악화됐으면 태블릿 이런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겠군요. 이제 그래 되면 정말 태블릿은 뭐 연가용으로만 존재를 하고 전자책 같은 거 볼 때나 예, 그래서 하고. 정말 와이파이 온리로 집에서 세컨 어떻게
세컨드 디스플레이로서 예. 집에서만 예. 뭐 일부 아니면 교육용으로만 그러겠죠. 존재를 하고 메인스트림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요즘도 봅니다. 사실 태블릿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전만큼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뭐 네. 일종의 얼리 아답터라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 같긴 한데. 예. 지금도 이미 화면 크기가 이제 베젤이 없이 가니까 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가 이 제품은 그래서 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폰도 태블릿. 아니고 예. 태블릿도 아닌 태블릿. 화면이 커졌는데 예. 이제 이렇게 폴더블이 돼버리면 화면을 뭐 지금이야 예. 우리 뭐 7인치지만 뭐 10인치 또 두 번 접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뭐 12인치까지 가능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태블릿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잠식하는 예. 뭐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 연관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렇게 이제 휴대할 수 있는 폰의 액정의 크기가 접거나 어떤 형태든지 커지면 예. 야, 이 동영상이라든지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가 워낙 그 예. 활성화되고 있고 인기다 보니까 영화라든지 예. 이런 산업들도 동반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예. 5G 서비스가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영상들이 아주 예. 업로드 다운로드가 예. 1초 안에 뭐 다 예. 와버리고 VR 영상이든 뭐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동기기에 왜냐하면 컨텐츠라는 게 화면이 커지면 또 그거 지원하려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5G가 또 되는 시기에 맞춰서 폴더블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새로운 수요를 서로 만들어가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도 뭐 학생들이 이제 이걸로 볼 경우에 좀 작다는 게 예. 많았는데 예. 이게 2배, 3배가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삼성이 일단 치고 나온 건데 예. 나머지 회사들의 폴더블 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LG도 사실 궁금해요. 워낙에 예.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예, LG는 어쨌든 이번에 MWC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어쨌든 탈착식 이제 폴더블을 냈는데 그건 사실 폴더블이라 부르긴 힘들고 예.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끼워 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폴더블은 아니죠. 예, 그래서 탈착식이라고 좀 변형된 예. LG는 그래서 폴더블이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 상업적인 수요가 많을 때 제품을 내놓는 것도 뭐 아주 틀린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첫 번째 시도를 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지 이제 인상이 기본적인 그렇죠.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블이라는 게 결국은 분명히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경첩으로 연결되든 나중에는 뭐 롤러블처럼 아예 경첩도 없이 그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가야 할 방향성이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는 전략도 좀 병행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예. 뭐 중국 회사들은 사실은 뭐 노열 제품 말고는 뭐 공개는 했지만 예. 뭐 이번에도 MWC에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웨이 제품. 롤러블이죠. 로열에서 한 거. 노열은 그 아웃폴딩, 예, 아웃폴딩의 예. 이제 폴더블이고 그거는 이미 CES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만져볼 수 있었는데 예. 하웨이 메이트 X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질 수가 없고 쇼 윈도우에만 있었고요. 예. 두 번째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폴더블을 공개를 했는데 아예 뭐 실물로서는 안 보이고 이미지로서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 하면 망한 회사 아닌가 하지만 모토로라가 이제 중국의 레노버에 인수가 됐고요. 모토로라가 이제 레이저폰 비슷하게 인폴딩 형태로 해서 올해 뭐 상반기 내에 출시를 할 거고 모토로라 내부 계획은 올해 20만 대는 팔아보자. 그 정도 하고 있고 삼성이 한 100만 대, 하웨이가 한 50만 대 정도 폴더블을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보고 있는 게 결국 폴더블은 소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큰 게 이제 저는 칼라리스 폴리미드 필름 아니면 제가 준비한 또 차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또 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보시면 그 GPI하고 예. UCG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그쪽 관련해서 사실은 뭐 시장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SKC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왜 CPI인가 하면 칼라리스 폴리미드 필름. 왜냐하면 이게 필름입니다. 필름이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접어도 걸렸으면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부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CPI를 했는데 CPI는 다만 필름이라서 스크래치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하면 긁힐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모로에보다도 경도, 하드니스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때 CPI는 좀 경도 면에서 약하다는 측면 때문에 네. 코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드 예. 코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PI가 좀 단점이 있지 않냐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강화유리 쪽도 뭐 코닝이든 뭐 쇼트든 뭐 이런 회사에서 강화유리 UTG라고 해서 울트라 틴 글래스라는 제품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저런 새로운 소재의 변화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인폴딩 방식은 여전히 특히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CPI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웃폴딩은 훨씬 더 이제 뭐 글래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웃폴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UTG를 장착한다는 얘기도 있고, 강화유리죠. 예, 애플도 그래서 UTG를 장착한다는 일부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두 기술 모두 뭐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공존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인폴딩과 아웃폴딩. 예, 인폴딩은 CPI 위주로 가고 예. 아웃폴딩은 UTG를 좀 채택하면서 좀 더 화려한 제품으로. 글래스로 돼 있는 게 훨씬 화려하지 필름이 있으면 조금 좀 그렇겠죠. 예, 좀 약간 둔해 보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식의 시장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CPI 기술 경쟁을 높여서 또 특히 두 번, 세 번 접는 그런 시대가 되면 UTG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주가가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예. 당분간은 병행. 그 다음부터는 저는 CPI가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게 로열의 전시관인가 봐요. 중국의 네. 비교적 벤처기업 성격이라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만. 예. 노열은 사실은 이제 올레드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게 목적보다는 자기의 올레드 기술이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게 사실 뭐 수요 면에서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에 많은 올레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네. 디스플레이처럼. 그래서 일부는 직접 이제 올레드 스마트폰, 폴더폰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나의 올레드 기술이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또 시장에다 또 나타내는 측면이고 저게 이제 모토로라가 이제 생각하는 제품 아까 인폴딩 예. 제품이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산업상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앞으로는 전개될 거기 때문에 애플의 행보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예. 이런 사실은 애플이 계속해서 제품 내는 것마다 별반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애플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예. 나오고 워낙 이제 뭐 저성장하거나 역성장하는 시장이 됐으니까 예. 그런데 애플이 어쨌든 간에 가장 비싼 예. 스마트폰을 내고 있으니까 예. 저 시장에서도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올레드 산업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접으려면 결국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예. 해야 되고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뭐 예를 들면 특정 장비, 예를 들어서 뭐 컬러 패터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캐논 도끼 장비를 대부분 다 쓰지만 그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애플이 뭐 항상 최고의 제품, 특히 제일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낸다고 보면 예. 삼성 디스플레이를 배제하고 아마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캐파가 부족해서 삼성전자 납품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이 되는 시점에 아마 애플이 폴더블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 오더를 줬다는 소문도 있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애플은 뭐 올해 라인업은 어쨌든 정해져 있고 2020년에 또 폴더블을 하기에는 조금은 너무 좀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출시를 하더라도 2021년이 빠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폴더블이라든지 롤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제품이 디스플레이 단에서 계속 나온다는 건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 회사들 네.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완제품 시장에 대한 어떤 네. 그 지배력이랄까요? 그런 예. 것들이 계속 고양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군요. 예, 저희가 사실 LCD는 뭐 상당히 표준화된 장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지위를 뺏어 버렸고요. 예. 근데 올레드는 여전히 커가고 아직도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소재단에서는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폴더블을 통해서 한국 기술 선전력을 높여버리면 중국과의 격차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넓어지는 그런 예.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LG전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예. LG전자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최근 들어서는 가전 쪽에 굉장히 좋겠는데 왜냐하면 네. 스타일러도 네. 히트 상품이고 뭐 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가전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예, 예, 예. 어떻습니까? LG전자는 사실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 어려움을 겪어서 좀 반사익을 받는 거는 뭐
분명히 있고요. 특히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예. 뭐 핵심 부품인 뭐 인버터든 아니면 모터든 뭐 컴프레서든 이런 쪽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제품 라인업이 좋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없다가 한국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예. 특히 요즘은 뭐 16kg짜리 건조기가 특히 대용량으로 이불 건조도 훨씬 좋고 공기청정기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무빙 힐을 달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요즘은 뭐 일부 회사들이 다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집에 장착을 합니다. 어느 쪽 방에 미세먼지가 많을지를 봐서 그걸 움직여서 가서 또 제거할 수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 2대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가구당 하나에서 지금 가구당 2세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트럼 스타일러 같은 그런 의류 어쨌든 제품은 의류 관련된 거는 또 사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타일러에서 옷을 한번 어쨌든 깨끗하게 클리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빨래한 제품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건조기에 넣고 집안에는 또 항상 공기청정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과 수요가 내수 시장에서 상당히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출도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20개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환경 오염이 심각한 나라에는 아마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의 그 스타일러도 그렇고 건조기도 그렇고 꼭 뭐 주방이랑 예를 들면 뭐 세탁실에만 넣을 필요 없고 집안 어디에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거실에다가 건조기랑 뭐 사실 스타일러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기술 혁신이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물론 있습니다. 뭐 비교적 고가 분양하는 데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델하우스 같은 데면 아예 그냥 장착을 해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스타일러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갔는데 스타일러하고 딱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은 요즘 미세먼지 하도 심하니까 사실 이 호흡기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 옷감 이런 데 다 착착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기다 가격이 또 되게 비싸요. 건조기 같은 경우 200만 원 넘어가고 뭐 스타일러도 한 150만 원 넘어가고 공기청정기도 100만 원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 우리 55인치 TV 요즘 LCD 타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언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만큼 이제 비싸게 그렇지만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구매하려는 또 그런 구매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빼고요. 우리 노건창 센터장에서 커버리지 종목 중에 오랜만에 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탑픽 하나만 좀 꼽아주시고 가십시오. 사실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LG전자가 좀 괜찮고 좋아요. 그렇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괜찮을 거예요. LG전자는 다 좋은데요. 근데 1분기에는 탑픽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간 탑픽은 삼성전자가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수요가 올 거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두 번째는 폴더블을 통해서 또 새로운 혁신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또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삼성전자를 연간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다 좋다는 거죠? LG전자는 1분기만 좋습니다. 1분기만 좋고.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항상 그렇더군요. 그래서 LG전자는 너무 그렇게 뭐 길게 홀딩을 하면 오히려 트레이딩하는 부분들보다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그 실적 변화를 겨냥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한 종목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삼성전자하고 LG전자만 말씀하셨네요. 네, 저희가 많은 커버리지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스몰캡 담당자가 오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요. 노근창 센터장을 모시고 반도체 또 스마트폰 그리고 LG전자라든지 주변부에 있는 가전 상태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숙한 얘기도 또 주변부 얘기도 여러분 투자에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노근창 센터장께서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업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